미국 의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30년간 중동 하늘을 독점하던 68억 원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단돈 2,000원에 무력화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한 레이저 방공 체계 천광, 드론 45대를 단 5만 원에 전멸시킨 이 무기에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은 공작을 펼쳤죠. 하지만 한국을 막으려 할수록 중동 10개국이 오히려 한국에 줄을 섰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미국 방산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전화가 걸려온 건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사무실은 늘 그렇듯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 냄새가 가득했고, 복도에서는 보좌관들의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청문회에 쓸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시온의 차세대 패트리어트 업그레이드 예산 47조 원 규모의 중동 방공 패키지 승인건이었죠. 펜 끝으로 숫자를 하나씩 짚어가며 소수점을 확인하고 있는데 책상 위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펜타곤 중동사령부 연락장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디클렌 소령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평소 브리핑할 때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기로 유명한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반음쯤 높았고 단어 사이사이에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UAE가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보류라고요? 디클렌, 내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건이야.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하는 말입니까? 8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PAC3MSE 배터리 4개 세트와 향후 10년간 유지 보수 계약 전부 포함입니다. 그런데 보좌관님,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취소에 가깝습니다. UAE 국방부가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 방안. 그 네 글자에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8조 4천억 원.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에서 미국의 지위를 상징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걸프전 이후 3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미국 방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 거위가 알을 낳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방안이라는 게 뭡니까? 러시아 S-400을 사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러시아가 아닙니다. 디클렌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잠시 수화기를 귀에서 떼고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가 끊긴 건 아닌지 확인이라도 하듯이요. 한국이라고요?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두세 번 굴려봤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중동 방공 시장을 위협한다. 그건 제가 22년 동안 의회에서 일하면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마치 동네 문구점이 아마존을 위협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디클렌, 정확히 무슨 한국 장비를 말하는 겁니까? 레이저 방공 체계입니다. 천광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UAE 동부해안과 수도권에 시범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시범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제 드론 공격을 요격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을 이미 보냈습니다. 기밀망으로 확인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컴퓨터의 보안 네트워크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인식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화면에 뜬 첫 번째 문서의 제목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한국 레이저 방공 체계 천광, 실전 운용 보고서, 기밀 등급 비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교전 개요였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전 대상 자폭형 드론 45대, 부채꼴 대형 접근, 요격 결과 44대 격추, 1대 교전 범위 이탈, 성공률 97.8%, 교전 시간 38분, 사용 탄약 없음, 미사일 발사 0발, 소모 비용 전력 소비 환산 약 5만 원. 저는 그 마지막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5만 원. 드론 45대를 격추하는데 5만 원. 우리 돈으로 35달러 남짓. 뉴욕에서 피자 2판 시키는 가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계산을 해보십시오. 패트리어트로 같은 작전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드론 한 대당 최소 2발의 미사일이 필요합니다.
45대면 90발.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이 68억 원. 90발이면 6,120억 원입니다. 6,120억 원 대 5만 원. 비율로 따지면 1,224만 대 1점. 이 숫자의 격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2년 동안 방산 예산을 다뤄온 저는 즉시 이해했습니다.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게임이었습니다. 권투 선수가 아무리 강해도 상대가 총을 꺼내 들면 주먹의 세계가 끝나는 것처럼 이 숫자가 진짜라면 미사일의 세계가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이저 방공이라는 개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이스라엘이 아이언빔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었지만 둘 다 아직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잉,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미국 최고의 방산 기업들이 총력을 기울이고도 못 해낸 일을 한국이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심 방향으로 접근하는 드론 한 대. 하지만 패트리어트는 쏠 수 없었습니다. 민간 지역 상공에서 미사일을 터뜨리면 폭발 파편이 아래로 쏟아집니다. 사람이 사는 곳 위에서 미사일을 쏠 수는 없는 거죠. 미사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완벽한 사각지대. 그때 한국 레이저가 작동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폭발도 없이, 보이지 않는 빛이 드론을 녹여 떨어뜨렸습니다. 잔해는 빈 공터에 떨어졌고, 반경 100m 내 민간 피해 제로.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 채로요.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았습니다. 사무실 천장에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환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책상 위 서류를 살짝 흔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사무실이, 이 건물이, 이 도시 전체가 낡아 보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미군의 모든 무기 구매 예산을 심의하고 방산 수출을 승인하고 동맹국과의 군사협력을 감독하는 미국 의회 최강의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저 마이클 브레너는 22년 동안 이 위원회의 수석, 정책보좌관으로서 중동 방산 포트폴리오를 총괄해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동에 미국 무기를 파는 일의 의회 측 창구가 바로 저였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 68억 원. 이 시스템 하나가 중동 전역에 깔려 있고 유지보수 계약까지 합치면 연간 47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미국 방산 5대 기업의 중동 매출 중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의 근본 구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군사위원회 위원장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원장님, 긴급 브리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22년이라는 시간 위에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주한미군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있고 매년 방위비를 분담하고 미국산 무기를 꾸준히 구매하는 고마운 파트너죠. 지난 10년간 한국이 미국에서 구매한 무기 총액이 약 28조 원입니다. F-35 전투기 40대, 패트리어트 PAC-세 배터리,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P-8 해상 초계기. 이 목록을 보면 한국은 미국 방산산업의 핵심 고객 중 하나입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물론 한국이 K9 자주포나 FA-50 경공격기 같은 것들을 수출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수출한 것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건 미국이 안 하는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팔지 않는 중저가 재래식 무기 시장에서 한국이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맹국이 방산 산업을 키워서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 나쁠 게 없었죠. 밥그릇이 겹치지 않는 한은요. 핵심은 이겁니다. 방공 시스템. 이 세 글자는 미국의 성역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사드, 이지스. 이 세 단어가 세계 방공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고 30년 동안 그 구조의 정면으로 도전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S-400이 좀 팔리기는 했지만 미국 동맹국 중에 그걸 사는 나라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터키가 한 대 사고 F-35 프로그램에서 쫓겨난 걸 전 세계가 봤으니까요. 그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무기를 버리고 다른 걸 사면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 그 메시지는 효과적이었습니다.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요? 수출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뛰어난 시스템이지만 사거리가 짧아서 패트리어트와 경쟁하는 물건이 아니었고요. 유럽의 SAMPT는 성능은 괜찮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방공 독점은 기술력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안보 구조, 동맹 관계, 제재 메커니즘. 이 3중 방어벽이 시장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무기를 사면 미국이 안보 우산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암묵적 위협. 이건 서류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모든 동맹국이 알고 있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이 구조를 관리해 왔습니다. 군사위원회에서 방산 수출 승인을 심의하고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협상하고 때로는 다른 나라 무기를 사려는 동맹국에 조용히 경고를 보내는 일까지. 한 번도 이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3중 방어벽의 바깥에서 아예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무기를 들고 나왔다고요? 미사일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무기를요? 더구나 레이저로요? 미국이 레이저 방공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해군의 HELIOS, 육군의 DSHORAD, 미사일 방어청의 여러 프로젝트까지 합치면 최소 15조 원 이상입니다. 그래도 아직 실전 배치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2년 동안 개발 중인 아이언빔도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그런데 한국이 먼저 해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레이저 방공을 실전에서 검증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22년의 경험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시켰으니까요. 그날 오후 군사위원회 위원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리차드 모건 위원장은 상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전직 해군 소장 출신의 방산 분야, 경력만 35년. 회색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넘긴 70대 초반의 남자였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이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 수십조 원이 움직이고 고개를 저으면 방산 기업의 주가가 출렁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위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이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는 남자. 남색 맞춤 양복의 금태 커프스 버튼이 소매 끝에서 번쩍이고 있었고 손목에는 어지간한 직장인 연봉만 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방 안에 그 사람 특유의 묵직한 우디향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영역을 냄새로 표시하는 동물처럼요. 제레미 콜린스, 미국 최대 방산 기업 레이시온의 국제전략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큰 체구에 악수할 때 상대방 손을 필요 이상으로 꽉 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죠. 공식적으로는 기업 임원이지만 워싱턴에서 이 사람의 진짜 직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방산 로비의 제왕. 의회 복도를 자기 집 거실처럼 드나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원의원 23명과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고 하원의원 45명의 선거,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펜타곤 장성들과 정기적으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저녁을 먹는 사람. 연간 의회 접촉 횟수만 1200회가 넘는다는 기록이 로비 공개 자료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 5일 근무라 치면 하루에 4-5번씩 의원이나 보좌관을 만난다는 뜻이었죠. 미국 민주주의의 어두운 뒷면,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레미가 저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눈은 웃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브레넌, 표정이 왜 그래? 중동에서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왔나? 저는 대답하지 않고 위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모건 위원장이 책상 위에 안경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브레넌, 앉아. 상황 브리핑해봐.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UAE의 계약 보류 소식, 한국 레이저 방공 체계의 실전 기록, 중동 시장 동향 분석까지 정리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오전 UAE가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계약 8조 4천억 원 규모를 전면 보류했습니다. 대체 방안 검토 중이라는 공식 서한이 왔습니다. 모건 위원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의 감정 표현으로는 거의 폭발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 전에 제레미가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8조 4천억. 그거 사우디랑 연동된 패키지 아닌가? 보류되면 사우디 쪽도 흔들릴 수 있어. 맞습니다. 연수의 효과가 우려됩니다. 이유가 뭐야? 한국입니다. 제레미의 에스프레소 잔이 소서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위원장실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설명을 시작한 지 30초도 되지 않아 그의 입가에 있던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역시 프로였습니다. 워싱턴에서 30년을 살아남은 로비스트답게 2초 만에 표정을 정리하고 느긋한 포즈를 되찾았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레이저, 또 그 이야기야? 제레미가 손을 가볍게 내저었습니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듯이요. 브레넌, 자네가 의회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 레이저 반공은 20년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야. 미국이 얼마를 쏟아부었는지 알아? 최소 15조 원 이상이야. 보잉, 로키드 마틴, 우리 레이시온까지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달라붙었어. MIT 출신, 칼텍 출신, 미사일 방어청 박사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다고. 그래도 아직 실전 배치를 못했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한국이 했다고? 제레미가 피식 웃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젓는 동작까지 포함된 완전한 비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30년간 시장을 독점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왕국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여유. 에스프레소 잔을 다시 들어올리며 한 모금 마시는 동작까지 완벽하게 통제된 느긋함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현지 사령부의 과장 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시범 배치한 장비가 통제된 조건에서 좀 작동한 거겠죠. 사막에서 느린 드론 몇 대 떨어뜨린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실전과 시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레미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나중에 의회 청문회 기록에 영원히 남아서 그의 경력을 완전히 끝장낼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우리 무기를 사는 나라지 우리 시장을 뺏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사막에서 레이저를 쐈다고요? 대학 실험실 수준의 장난감이겠죠. 거기에 8조 4천억짜리 시장이 흔들린다. 말이 됩니까? 모건 위원장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경 너머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브레넌, 자네 생각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제레미 부사장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8조 4천억 원짜리 계약이 보류된 건 사실입니다. UAE는 바보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국가입니다. 장난감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를 감수하면서 계약을 보류하지는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창밖에서 국회의사당 잔디를 깎는 기계 소리가 멀리서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모건 위원장이 안경을 벗어 가슴 주머니에 넣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 점이 마음에 걸려. 브레넌, 직접 가서 확인해. 중동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국 장비가 진짜로 작동하는 건지, 우리 시장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는 건지 2주 안에 보고서를 원한다. 다음 달 청문회 전에 정리가 되어야 해. 알겠습니다. 제레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양복 단추를 잠갔습니다. 동작 하나하나에 자신감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체구가 소파에서 일어서면서 방 안의 공기를 한번 휘젓는 느낌이었죠. 위원장님,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저희 레이시온 중동 지사에서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브레넌 보좌관과 동행하면 효율적일 겁니다. 현지 접촉처도 많고 UAE 국방부 인맥도 있으니까요.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레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도움을 주겠다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눈빛. 출장 준비를 하면서 저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긁어모았습니다. 한국 레이저 방공에 대한 공개 정보, 중동 방산 시장 동향, 우리 정보 기관이 수집한 기밀 분석 보고서, 국방과학위원회의 레이저 기술 평가서까지.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가 탑처럼 쌓여갔고 모니터에는 탭이 23개나 열려 있었습니다.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레이저 방공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 전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기초 연구를 시작했고 하너디펜스라는 기업이 체계 개발을 맡았습니다. 이름은 천광, 하늘의 빛이라는 뜻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늘의 빛이라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셈이었죠.
여기까지는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레이저 방공을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항목에서 눈이 멈춰버렸습니다. 총 투입 예산. 미국의 유사 프로젝트 대비 약 8분의 1 수준. 미국보다 돈은 8분의 1만 썼는데 실전 배치는 먼저 했다. 이건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은 15조 원을 쓰고도 아직 실험실에서 헤매고 있는데 한국은 2조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막에서 실전 요격을 하고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 한국 시스템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데이터가 부풀려진 것. 둘, 한국이 진짜로 미국보다 나은 방법을 찾은 것. 첫 번째 가능성을 믿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UAE의 8조 4천억 원짜리 결정이 계속 두 번째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에 흰색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너머로 펜타곤 방향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 하나하나가 미국의 힘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22년 동안 매일 밤 보아온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그 불빛들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제레미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잠을 안 자는 건지 눈을 감아도 로비 전화를 거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브레넌, 출발 전에 한 가지만 알아둬.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이미 중동 쪽에 사람을 보냈어. 저는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췄습니다. 사람을 보냈다니 무슨 뜻입니까? UAE 국방부 차관보와 우리 레이시온 중동 총괄이 비공식 채널로 접촉했거든. 식사 자리를 만들었어. 패트리어트 계약 보류건은 내가 처리할 수 있어. 한국 장비가 좀 잘 되었다고 들떠있는 거지. 결국은 돌아올 거야. 30년 동안 쌓은 관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 한국이 중동 안보를 책임진 적이 있어? 전쟁 나면 항공모함 보내줄 수 있어? 없잖아. 제레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에 전화를 걸어온다는 것 자체가 균열의 증거였습니다. 진짜로 자신 있으면 아침까지 기다렸겠죠. 30년 독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이 사람의 잠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레넌, 하나만 더. 제레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사무적이던 톤이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밑바닥에 깔렸습니다. 가서 쓸데없이 감동받지 마. 한국 사람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잘해. 작은 성과를 크게 포장하는 데 능숙하지. 파워포인트 화면 하나에 속아 넘어가는 펜타곤 장교들 내가 수십 명 봤어. 자네의 임무는 팩트를 확인하는 거야. 감정이 아니라 숫자를 봐.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최종 보고서는 내가 검토한 뒤에 위원장에게 올라가는 게 좋겠어. 기술적인 부분은 우리 레이시온 엔지니어들이 검증해야 정확할 테니까. 현지 데이터를 우리 전문가가 분석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덧붙이면 보고서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려는 건지 뻔히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한국에 유리하게 나오면 보고서를 손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쟁 기술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경쟁 당사자가 검열한다. 심판에게 선수가 점수를 매기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레미, 보고서는 위원장이 저한테 지시한 겁니다. 검토는 위원장이 하는 거지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화기 너머로 3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3번 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레미가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숨만 내뱉는 코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좋아, 좋아. 자네 말대로 하지. 자네의 보고서니까.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이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제레미의 목소리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칼날을 양복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처럼요. 미국 방산산업 일자리 12만 개가 위험해져. 텍사스에 레이시온 미사일 생산 공장이 있고 엘라베마에 패트리어트 정비시설이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 부품 공장이 3곳이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투표하는지 알지? 모건 위원장 선거구에만 유권자 8,000명이야. 위원장이 재선 때 뭐라고 약속했는지 기억나? 방산 일자리 보호. 그게 한 번 공약이었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그 12만 명도 생각해줘. 자네가 뭘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어두운 사무실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경비원이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건물 어딘가에서 에어컨이 우문거리는 소리가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레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일자리 12만 개, 유권자 8,000명, 크리스마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세계에서는 진실보다 이익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12만 표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습니다. 제레미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지렛대를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숫자도 떠올랐습니다. 68억 원 대 2,000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의 가격과 레이저 한 번 교전의 전기료. 이 숫자가 만약 진짜라면 이건 정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의 중력처럼 결국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표가 아무리 많아도 중력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말채찍으로 기관차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군용 수송기에 올라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를 채웠고 활주로에 스며든 등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송기 내부는 금속 벽면이 그대로 노출된 투박한 공간이었고 좌석은 캔버스 천으로 만든 접이식이었습니다. 제레미는 자기 회사 전용기를 타고 이미 전날 밤에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죽 시트에 샴페인 마시면서 갔겠죠. 중동까지 약 14시간의 비행. 기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가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레이저 방공 체계 첨광. 교전 비용 1회당 약 2,000원. 드론 한 대를 녹여 떨어뜨리는 비용이 편의점 커피 한 잔 값. 그 숫자가 진짜인지 장난감 수준의 과장인지 2주 안에 결론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따라 12만 명의 일자리가 47조 원의 시장이 그리고 미국 방산 30년 독점의 운명이 갈릴 수 있었습니다. 수송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금속벽을 타고 온몸을 진동시켰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워싱턴의 불빛이 창밖으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국회의사당 돔이 손톱만해지고 펜타곤이 점으로 줄어들고 곡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대서양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어둠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 어딘가 아래에 사막의 밤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조용히 드론을 녹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미국의 30년 독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리 없다고. 22년의 경험과 제레미의 자신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기까지 앞으로 정확히 5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내린 순간 사막의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공기가 뜨거워서 폐가 화끈거렸습니다. 기온 48도. 활주로 위 아지랑이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수송기 램프를 내려오는데 군함 밑창이 활주로 콘크리트에 닿자마자 열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기지 안내 장교가 차를 가지고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미 중동사령부 소속 패트릭 데위라는 젊은 장교였는데 선글라스 아래로 보이는 눈가에 피로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숙소부터 안내해 드릴까요? 아닙니다. 바로 통합방공사령부로 가주십시오. 교전 기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패트릭 대위가 살짝 놀란 듯했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기지 안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으로 패트리어트 포대가 보였습니다. 발사대 위에 미사일이 장전된 채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지역의 하늘을 지켜온 시스템. 제가 22년 동안 예산을 관리하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동맹국에 팔아온 바로 그 무기가 사막의 햇빛 아래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트릭 대위가 차를 몰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요. 보좌관님, 저 패트리어트 포대 보이시죠? 지난달부터 실제 교전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교전이 없다고? 드론 공격이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드론 공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빈도가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패트리어트가 안 쏜다고요? 패트릭 대위가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다 처리하고 있거든요. 저는 창밖의 패트리어트 포대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열기 속에 꿈쩍도 않고 서 있는 미사일 발사대.
아직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만 방금 들은 말이 사실이라면 저것은 이미 퇴역한 노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서 있지만 더 이상 하늘을 지키지 않는 무기. 통합방공사령부에 도착하니 제레미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전날 밤 전용기로 먼저 도착한 거죠. 브리핑룸 한쪽에 앉아 레이시온 중동지사 직원 2명과 뭔가를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미 뭔가 손을 써 놓았다는 표정. 브레넌, 어서 와. 나도 방금 도착해서 현지 상황을 좀 들었는데 역시 예상대로야. 한국 장비가 좀 작동한 건 맞지만 제한적인 조건에서의 성과야. 실전이라고 부르기엔 규모가 작아. 저는 대답하지 않고 브리핑 담당 장교에게 말했습니다. 교전 기록 전체를 보여주십시오. 원본 데이터 그대로요. 장교가 스크린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브리핑룸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교전 일지가 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시간, 드론 수, 요격 수단, 결과, 비용. 줄줄이 나열된 데이터를 위해서 아래로 읽어 내려가는데 한 가지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초반 일주일 패트리어트 요격 7회, 한국 레이저 요격 3회, 둘째 주 패트리어트 3회, 레이저 8회, 셋째 주 패트리어트 1회, 레이저 12회, 넷째 주 패트리어트 0회, 레이저 15회. 패트리어트의 교전 횟수가 일주일 단위로 급감하고 레이저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패트리어트가 단 한 발도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브리핑 장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UAE 측이 교전 우선권을 한국 레이저 체계에 부여했습니다. 드론 위협이 탐지되면 레이저가 먼저 대응하고 레이저로 처리 불가능한 고속탄도 위협에만 패트리어트가 투입되는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제레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멈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2초 만에 표정을 회복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비용 절감 시도야. 드론 같은 저급 위협의 비싼 미사일을 쓰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진짜 위협이 오면 결국 패트리어트가 나서야 해. 레이저는 보조수단이지 주력이 아니야. 브리핑 장교가 잠시 제레미를 바라보다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비용 비교 차트였습니다. 지난 한 달 총 교전 비용. 패트리어트 11회 교전, 미사일 34발 소비, 총 비용 2,312억 원. 한국 레이저 38회 교전, 드론 127대 격추, 총 비용 18만 원. 2,312억 원 대 18만 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보고서로 읽었을 때와 현장에서 직접 볼 때의 충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고서의 숫자는 추상적이었지만 이 스크린 위의 숫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지에서, 이 사막 위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제레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국 시스템의 제한 사항은 날씨 영향, 사거리, 동시 교전 능력, 분명히 약점이 있을 거야. 브리핑 장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물론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악천후 시 출력이 감소하고 현재 유효 사거리는 수킬로미터 수준이며 탄도 미사일 같은 고속 표적에는 아직 대응하지 못합니다. 제레미가 의기양양하게 손을 펼쳤습니다. 거봐, 제한적이잖아.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부사장님. 브리핑 장교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중동 전장에서 실제 위협의 87%가 드론과 순항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 위협은 13%에 불과합니다. 87%의 위협을 18만 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2,312억 원짜리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이유를 UAE 측에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레미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굳었고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거였습니다. 87%. 그 숫자가 저에게도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전장의 위협 중 87%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보조수단이라고요? 그건 주력이었습니다. 이미 주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13%를 위한 보험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47조 원짜리 시장의 87%가 2,000원짜리 기술로 대체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현지 도착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숙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는데
기지 전체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붉은 경보등이 복도 천장에서 깜빡이기 시작했고 스피커에서 아랍어와 영어가 번갈아 나왔습니다. 전투 배치. 다수 비행체 동부해안 접근 중. 전투 배치. 저는 서류를 내팽개치고 통합방공 사령부 벙커로 뛰어갔습니다. 콘크리트 복도를 달리는 동안 군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고 장교들이 앞을 지나쳐 달려갔습니다. 벙커 철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스크린이 벽면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관제 요원들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동쪽 해안에서 약 60km 떨어진 지점, 붉은 점들이 떼지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표적 식별 완료. 자폭형 드론 52대. 세계 축선으로 부채꼴 접근 중. 속도 시속 180km. 해안선 도달 예상 시간 18분. 52대. 지난번 교전 기록의 45대보다 많았습니다. 공격 쪽이 규모를 키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벙커 한쪽에서 UAE 방공 담당관이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광 체계 자동 교전 모드 확인. 확인 완료. 자동 교전 대기 상태입니다. 패트리어트 포대 대기 상태 유지. 탄도 위협 발생 시에만 교전 승인. 저는 벙커 뒤쪽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방산 정책을 다뤘지만 실제 전투 상황을 눈앞에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류 속 숫자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진짜 무기가 사람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제레미도 어느새 벙커에 와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평소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입술이 굳어 있었습니다. 해안선까지 12분. 붉은 점들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벙커 안의 긴장감이 한 층씩 올라갔습니다. 10분, 8분, 그리고 드론 편대가 레이저 체계의 유효 사거리에 진입하는 순간 스크린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붉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폭발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미사일 요격대 나타나는 번쩍이는 섬광 아이콘도 없었습니다. 그냥 점 하나가 조용히 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화면에서 지우개로 한 점을 지운 것처럼요. 두 번째, 세 번째,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간격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약 50초에 한 대씩, 마치 시계처럼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점들이 소멸해 갔습니다. 벙커 안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될 때의 진동도, 요격 시의 함성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드론들이 녹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장 열상 카메라 영상 전환합니다. 보조 스크린에 열상 카메라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밤하늘 속에서 작은 비행체 하나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체 한쪽에서 밝은 점이 피어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빛이 드론에 집중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1초, 2초, 드론의 날개 한쪽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3초, 기체 표면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4초, 드론이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5초, 기체 전체가 무너지듯 허물어지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폭발 없이, 불꽃 없이, 소리 없이, 마치 어둠 속에서 눈송이가 녹듯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숨을 내쉬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무기이긴 하지만 제가 22년 동안 알아온 무기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진동 없이, 잔해 없이 위협을 제거하는 시스템. 전쟁의 소음을 완전히 지워버린 기술. 10대, 15대, 20대. 점들이 계속 사라졌습니다.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체계가 워밍업을 마치고 최적화되는 것인지 50초 간격이 40초로 다시 35초로 줄어들었습니다. 30대, 35대, 40대, 52대 중 49대 소멸. 나머지 3대 교전 범위 이탈, 해상으로 퇴각 중. 벙커 안에서 누군가가 낮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UAE 관제 요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는 금세 멈추었습니다.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경외에 가까운 침묵이 벙커를 채웠습니다. 모두가 방금 목격한 것의 의미를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교전 종료. 총 교전 시간 42분. 요격수 49대.
미사일 발사 0발. 전력 소비 비용 환산 약 6만 원. 42분. 49대. 6만 원. 저는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자동으로 돌아갔습니다. 패트리어트로 같은 작전을 수행했다면 드론 52대, 미사일 최소 104발 필요, 비용 7,072억 원. 실제로는 드론이 세 축선으로 분산 접근했으니까 동시 교전 부하를 고려하면 포대 추가 배치 비용까지 합쳐 1조 원 가까이 들 수 있었습니다. 1조 원 대 6만 원. 저는 눈을 뜨고 제레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벙커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풀고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을 정도로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막의 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벙커 안은 에어컨이 강하게 돌아가서 오히려 서늘했으니까요. 제레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여유, 위원장실에서의 자신감, 전화기 너머의 위협적인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공포. 30년간 쌓아온 시장이 6만 원 앞에서 무너지는 현실을 직접 본 사람의 공포. 하지만 제레미는 역시 제레미였습니다. 그 공포를 삼키고 다른 감정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결의, 아니, 도끼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막겠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결의. 그런데 교전이 끝난 직후 벙커에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위협입니다. 도심 방향 단독 드론 1대, 적어도 접근 중. UAE 방공 담당관의 얼굴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도심 방향.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데 1초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막 기지 위에서 드론을 잡는 것과 사람이 사는 도시 위에서 잡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패트리어트 대응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도심 상공에서 미사일을 터뜨리면 폭발 파편이 아래로 쏟아집니다. 교전 규칙상 민간 지역 상공 요격은 승인 불가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사일 방공의 치명적 맹점이었습니다. 미사일은 적을 잡을 때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파편이 생깁니다. 군사 기지 위에서야 상관없지만 학교 옆에서, 병원 옆에서, 시장, 골목 위에서 미사일을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적이 이걸 알고 일부러 민간 지역 위로 드론을 보내면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한 사각지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싸고 정밀한 미사일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위에서 쏠 수는 없잖습니까? 적이 그걸 알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민간 지역 위로 드론을 보냅니다. 그러면 미사일 방공은 무력해집니다. 막다른 골목인 겁니다. 스크린에서 붉은 점 하나가 도심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속. 마치 일부러 천천히 가는 것처럼요. 드론의 예상 경로를 보니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병원은 24시간 돌아갑니다. 응급실에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천광체계 유효 사거리 내 진입, 자동 교전 개시,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보조 스크린에 집중되었습니다. 열상 카메라가 드론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오는 작은 비행체, 그 아래로 화면 하단에 건물들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병원 건물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빛이 드론에 닿았습니다. 기체 한쪽이 붉어지기 시작했고 2초 뒤 날개가 휘어졌고 3초 뒤 드론은 균형을 잃고 추락했습니다. 폭발도 없이, 불꽃도 없이, 소리도 없이, 표적 소멸 확인. 낙하 지점은 병원 북동쪽 약 300m 공터. 반경, 내 민간 피해 없음. 벙커 안에서 누군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300m. 병원에서 단 300m였습니다. 만약 이 드론에 폭발물이 탑재되어 있었다면, 만약 레이저가 없었다면, 만약 패트리어트밖에 없어서 손을 쓸 수 없었다면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병원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응급실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을 겁니다. 병실에서는 환자 가족이 간이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을 겁니다.
신생아실에서는 갓 태어난 아기가 잠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 중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머리 위 300m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위협을 지워버렸다는 사실을요. 폭발 없이, 파편 없이, 소음 없이 한국이 만든 빛 한 줄기가 병원의 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것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8억 원 대 2,000원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 한국 시스템이 해냈다는 거였습니다. 민간인 위에서 민간인을 지키는 방어 시스템. 폭발 없이 위협을 제거하는 방어 시스템. 이건 대체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기술이었습니다. 무기는 원래 파괴를 위해 존재합니다. 적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적의 드론을 격추하고, 적의 전투기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무기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무기가 사람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보호하는 무기. 전쟁의 소음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기술. 22년 동안 수천 건의 무기 거래를 심의하면서 무기를 숫자로만 봐왔습니다. 성능 수치, 가격, 수출 규모, 예산 배정. 하지만 그날 밤 숫자가 아닌 것을 봤습니다. 병원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낸 보이지 않는 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만든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제레미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교전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숙소 식당에서 마주쳤을 때 그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몸을 돌렸습니다.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첫 번째 공작은 은밀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UAE 국방부 관계자와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레이저 체계의 운용 상황을 UAE 측에서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죠. 그런데 미팅 시작 1시간 전 UAE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팅이 취소되었다고. 이유는 일정 충돌.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전에 확정된 일정인데 갑자기 충돌이라니. 패트릭 대위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30분 뒤 패트릭이 돌아왔는데 얼굴이 좀 복잡했습니다. 보좌관님, UAE 국방부 차관보가 오늘 다른 미팅이 잡혔습니다. 레이시온 중동 총괄과 비공식 만찬이요. 제레미였습니다. 제가 UAE 측과 만나기 전에 먼저 차관보를 불러내서 자기 이야기를 심어놓는 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제레미가 어떤 카드를 쓰는지는 뻔했습니다. 미국 안보 우산. 한국 장비를 쓰면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암묵적 경고. 두 번째 공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워싱턴에서 뉴스가 터졌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해리슨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한 겁니다. 동맹국들이 검증되지 않은 제3국 방공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지역 안보 구조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3국.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어디인지 전 세계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해리슨 의원.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으로 방산기업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이시온 텍사스 공장이 그의 선거구에 있었고 지난 선거에서 레이시온 관련 정치활동위원회가 그의 캠프에 거액을 기부한 것은 공개된 사실이었습니다. 제레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리슨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를 더 예고했습니다. 저는 동맹국 방공 체계 표준화 촉진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동맹국이 미국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공 장비를 도입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산정과 안보 협력 범위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한국 장비를 사면 미국이 안보 우산을 걷어들이겠다는 위협. 터키에 했던 것을 중동 전체에 적용하겠다는 법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기지 숙소에서 태블릿으로 보면서 이 타이밍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중동에 도착한 직후, 교전을 목격한 직후, 제레미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직후, 모든 것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제레미는 두 갈래로 공작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동 현지에서 UAE 등 동맹국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것. 다른 하나는 워싱턴에서 의회를 통해 법적 틀을 만드는 것. 집게로 양쪽에서 조이는 전략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작은 가장 비열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한국방공운용팀이 주둔하고 있는 구역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한국 기술자들을 만나서 장비를 확인하고 운용 기록을 받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기지 출입 게이트에서 막혔습니다. 보좌관님, 해당 구역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제한. 누가 제한했습니까? 경비 장교가 난감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미 중동사령부 보안담당관실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군 주둔구역에 대한 미국 측 인원의 접근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별도 승인. 같은 기지 안에 있는데 별도 승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절차였습니다. 저는 보안담당관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안담당관, 브레넌 보좌관입니다. 상원군사위원회 소속으로 현지 조사 중입니다. 한국군 구역 출입 제한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머뭇거리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보좌관님, 레이시온 측에서 보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레이저 체계의 기술 정보가 미국 방산 기업의 영업 비밀과 관련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레이시온이 보안 문제를 제기했다고요? 한국 장비의 보안을 미국 기업이 왜 걱정합니까? 그게 제레미 콜린스 부사장님이 직접 보안담당관실을 방문하셔서 더 이상 듣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제레미가 한국 팀과 저희 접촉 자체를 차단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내가 한국 기술자들을 만나면 진실을 알게 되니까, 진실을 알면 보고서에 쓸 테니까, 그걸 막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모건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위원장님, 현지에서 제 조사 활동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모건 위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제레미 콜린스입니다. 5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브레넌, 자네에게 부여된 조사 권한은 상원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야. 누구든 방해하면 의회 모독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걸 제레미에게 전해.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위원장 명의의 조사 권한은 미군 시설 내에서 사실상 무제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방산 기업 로비스트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분 뒤, 저는 한국군 주둔구역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입 제한은 해제되었고 경비병이 경례를 하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제레미는 이미 선을 넘었다는 것을. 공정한 평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짓밟는 결과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의회 조사를 방해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걸음을 멈추고 사막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낮인데도 하늘이 거의 하얗게 보일 정도로 햇빛이 강렬했습니다. 열기가 이마 위로 쏟아지고 있었고 군화 밑에서 모래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저 하늘 위 어딘가에서 어젯밤 보이지 않는 빛이 52대의 드론을 녹여 떨어뜨렸습니다. 6만 원어치 전기로. 아무 소리도 없이. 그리고 그 빛을 만든 사람들이 이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레미의 공작에도 불구하고 중동 시장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리슨 의원의 기자회견이 역효과를 냈습니다. 현지 도착 나흘째 아침, 패트릭 대위가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좌관님, 밤새 상황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료를 펼치니 중동 각국의 반응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한국 레이저 방공 체계 도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공식 구성했습니다. 중동 최대 방산 시장이자 미국 무기의 가장 큰 고객인 사우디가 한국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카타르 공군 장비국장이 한국방위사업청에 기술 설명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만 합참 기술자문관이 천광 시스템의 사양과 운용 조건에 대한 상세 문의를 보냈습니다. 쿠웨이트 국방부 차관이 비공식 채널로 한국 측에 접촉, 가격과 납기 조건을 타진했습니다. 바레인 왕실 경호실이 주요 시설 방어용으로 소규모 도입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중동 5개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해리슨 의원 발언 이후 상황입니까? 네. 해리슨 의원이 제3국 기술 도입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직후부터 오히려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미국이 위협하면 할수록 중동 국가들은 더 빠르게 대안을 찾습니다. 터키 사례를 다들 봤으니까요. 미국이 아닌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굳이 100% 미국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이건 오늘 새벽에 들어온 겁니다. 패트릭이 서류맨 아래에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기술참모부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 기술 교류를 제안했다는 정보였습니다. 아이언빔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청광의 실전 데이터를 공유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중동 방공 기술의 또 다른 강자, 아이언돔의 나라. 아이언빔을 12년째 개발 중인 이스라엘이 한국에 기술 교류를 요청했다. 저는 그 서류를 2번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공 기술에서 다른 나라에 배우겠다고 나선 것은 제가 아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심 표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의 패배 선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12년 동안 못한 것을 한국이 해냈다는 것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패트릭, 이 정보의 신뢰도는 정보기관 확인 완료입니다. 채널 2곳에서 교차 검증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동 5개국의 이스라엘까지. 이건 더 이상한 나라의 구매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방공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모건 위원장에게 정기 보고를 하는 도중이었습니다. 브레넌, 너한테 아직 안 말한 게 있어. 위원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유럽에서 연락이 왔어. 나토 회원국 4곳에서 한국 방공 체계에 대한 기술 협력을 타진해왔다고 하네. 나토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나토는 사실상 미국 중심의 군사 동맹입니다. 그 동맹의 회원국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의 방공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중동을 넘어서 미국의 핵심 동맹 체계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신호였습니다. 어느 나라들입니까? 폴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그리고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 방어가 급해진 나라들이야.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좋았으니 레이저까지 넘어오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죠. 노르웨이, 그리스, 에스토니아. 이 나라들은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에서 드론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제레미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직 모를 거야. 이건 국무부 채널로 들어온 정보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중동 5개국, 이스라엘, 나토 4개국, 총 10개국이 한국 레이저 방공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움직임이 사막에서의 실전 교전 이후 불과 몇 주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30년간 미국이 독점해온 시장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점점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레미의 로비와 해리슨의 법안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댐에 금이 갔는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5째 날 오전, 저는 드디어 한국 방공 운용팀 주둔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울타리 안쪽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이시온이나 로키드 마틴의 해외 주둔지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들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컨테이너 사무실, 잘 정리된 장비실, 기업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기업답게 체계적이고 세련된 환경이었죠. 한국팀의 주둔지는 달랐습니다. 컨테이너 숙소 몇 동과 장비 경납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경납고 안은 바깥보다 나을 게 없어 보였습니다. 벽면에 기업 로고 대신 한글로 된 작업 지침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케이블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비는 달랐습니다. 경납고 중앙에 놓인 첨광 시스템은 컴팩트하지만 정교한 외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 위에 탑재된 형태로 레이저 발생기와 추적 레이더, 광학 조준 장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본 미국의 레이저 시험 장비들은 건물 한 동 크기였는데 이건 트럭 한 대에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운용팀 책임자는 한국군 소령이었습니다. 윤상민이라는 이름의 40대 초반 장교였는데 키가 크지 않은 다부진 체격의 얼굴이 사막의 햇빛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실험실에만 있는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님, 환영합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윤소령의 영어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정확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소령,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교전 기록의 숫자들이 정확합니까? 과장이나 수정된 부분은 없습니까? 윤소령이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좌관님, 저희가 데이터를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시범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실전에서 거짓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모든 교전 기록은 UAE 통합방공사령부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고, 기록 원본에 대한 접근 권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소령이 모니터 앞에 서서 교전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날짜별, 교전별 원시 데이터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추적 기록, 레이저 출력 로그, 드론 소멸 시점, 전력 소비 기록까지 모든 것이 초 단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데이터를 훑었습니다. 조작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간 순서가 완벽하게 일치했고 UAE 측 기록과 교차 검증이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워싱턴에서 받은 보고서보다 원본 데이터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요약만 있었지만 원본에는 교전 하나하나의 세밀한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데이터 확인을 마치고 나서 윤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초 연구부터 합치면 거의 15년입니다. 미국이 유사한 프로젝트에 15조 원 이상을 쏟고도 아직 실전 배치를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먼저 도달한 겁니까? 윤소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기술자이지 정치인이 아니라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모든 위협에 대응하고, 모든 환경에서 작동하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만능 시스템을요. 그래서 요구 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프로젝트가 비대해지고 비용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드론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 뭡니까? 값싼 드론이 때로 몰려오는 겁니다. 저희는 그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모든 걸 쏟았습니다. 탄도 미사일 대응은 패트리어트에 맡기고 저희는 드론만 잡았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대신 가장 급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플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맞는 칼을 만들려다 20년을 허비하는 동안 한국은 가장 급한 칼 한 자루를 먼저 완성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현대 전장에서 가장 빈번한 위협의 87%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경납고를 나서는데 한쪽 구석에서 젊은 기술자가 장비 패널 앞에 쪼그리고 앉아 뭔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이 아니라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등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경납고 에어컨은 장비 냉각에 우선 배정되어 있어서 사람에게 돌아가는 냉기는 별로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윤소령이 그쪽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한화디펜스에서 온 민간 기술자입니다. 파견 나온 지 4개월째인데 매일 저녁 장비 점검을 하고 새벽까지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민간인이 전투 지역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네. 방산기업 파견 기술자입니다. 미국 방산기업도 해외에 기술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레이시온도, 로키드 마틴도 전 세계에 기술자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에어컨 나오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일하고 위험 수당을 받고 정기적으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이 한국 기술자는 경납고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48도 사막에서 장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윤소령이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보좌관님,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저희가 처음 이 기지에 도착했을 때 미국 자문단 사람들이 저희 장비를 보고 웃었습니다. 트럭 한 대짜리 장비를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장난감이라고 하더군요. 장난감. 제레미가 워싱턴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때 저 친구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윤소령이 경납고 구석의 기술자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장비 옆에서 울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몰래. 다음 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타나서 아무 말 없이 바로 장비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장비를 확인하는 사람이 저 친구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기술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작업복 등에 번진 땀 자국, 장비 패널 위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손가락, 집중하느라 주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 미국 최대 방산 기업의 임원이 장난감이라고 비웃었을 때 이 사람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장비 앞에 섰습니다. 울음을 삼키고 분함을 삼키고 모든 감정을 장비에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그 장비가 52대의 드론을 6만 원에 녹여 떨어뜨렸습니다. 장난감이라고 비웃은 사람은 지금 사막. 호텔에서 전용기를 타고 날아온 로비스트들과 스테이크를 먹으며 공작을 짜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이라는 소리를 듣고 온 사람은 48도 경납고에서 땀을 흘리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하는지 그 순간 처음으로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납고를 나서면서 윤소령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윤소령,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국이 왜 이 기술을 개발한 겁니까? 미사일도 잘 만들고, 전차도 잘 만들고, 전투기도 만들기 시작했는데 왜 하필 레이저였습니까? 윤소령이 잠시 사막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모래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면적은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미사일 한 발에 68억 원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드론 100대가 날아와도 막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나라 예산이 파산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윤소령이 고개를 돌려 경납고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은 부자니까 비싼 무기를 만들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돈을 대주니까 비싼 연구를 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은 겁니다. 비싸지 않은 방법으로 하늘을 지키는 길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았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미국은 15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2년을 연구했습니다. 둘 다 아직 완성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적은 돈으로, 다른 접근으로 먼저 도달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한 발 68억 원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였으니까요. 절박함이 효율을 만들고 효율이 혁신을 만든 거였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모래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납고를 뒤로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100미러로 한국팀 주둔지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보고서에 진실을 쓰겠다고. 제레미가 뭘 하든, 해리슨이 뭘 하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쓰겠다고. 6만 원이 7천억 원을 이긴 밤. 울면서도 다음 날 장비 앞에 선 기술자.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은 나라. 이것을 숨기는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윤소령이 저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보좌관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경납고 안쪽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벽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총이 아니라 양은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큰 솥 앞에서 걸쭉한 무언가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병사들. 얼굴은 수척했고 군복은 남루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국 전쟁 당시 사진입니다. 저 음식은 꿀꿀이죽이라고 불렸습니다. 꿀꿀이죽?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잔반을 모아 끓인 죽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외국 군대에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외국 군대의 잔반으로 죽을 끓여 먹어야 했던 나라. 자기 나라를 지킬 무기도 없어서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했던 나라. 그것이 불과 70여 년 전의 한국이었습니다. 윤소령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세대가 저 줄에 서 있었습니다. 청광 프로젝트를 이끈 정해철 수석연구원 아버지는 전쟁 때 13살이었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미군 부대 뒤를 따라다녔다고요. 그분이 이 시스템을 만든 분입니까? 기초 설계부터 실전 배치까지 20년을 매달린 분입니다. 저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윤소령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목소리는 끝까지 담담했습니다. 다시는 남에게 빌려 쓰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손으로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남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 그게 이 연구의 존재 이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의 무게가 가슴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꿀꿀이죽을 먹으며 줄을 서던 나라가 이제 미국이 30년간 쓰고도 완성 못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외국 군대의 잔반으로 연명하던 나라가 이제 외국 군대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소령이 사진 밑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를 가리켰습니다. 한글이어서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윤소령이 번역해 주었습니다. 다시는 굶지 않기 위해, 다시는 빌리지 않기 위해. 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
힘을 과시하기 위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레미 같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무기를 팝니다. 47조 원짜리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이유는 달랐습니다. 다시는 굶지 않기 위해, 다시는 빌리지 않기 위해. 그것은 사업의 동기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기억에서 나온 집념이었습니다. 저는 경납고를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48도의 열기 속에서 한국 기술자가 여전히 장비 패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에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고개를 숙인 채 손을 쉬지 않았습니다. 꿀꿀이 죽을 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나라의 후손이 사막의 열기 속에서 장비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장난감이라고 비웃는 소리를 듣고 울었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장비 앞에 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모래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보고서에 진실을 쓰겠다고. 제레미가 뭘 하든, 해리슨이 뭘 하든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쓰겠다고. 이것을 숨기는 보고서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본 것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숫자도, 장면도, 결론도. 수송기의 엔진 소리가 금속 벽을 타고 우웅거렸고, 기내 조명은 어두웠지만 노트북 화면의 불빛 아래에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착륙한 직후 보고서를 모건 위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위원장은 읽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안경을 벗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폭탄이야. 사실입니다. 위원장님. 알아. 그래서 폭탄이라는 거야. 모건 위원장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잔디밭에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에서 직접 브리핑해. 비공개 세션으로 잡겠어. 그 소식이 제레미에게 전해진 것은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청문회 이틀 전 제레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과 달랐습니다. 여유는 완전히 사라지고 날카롭고 빠른 톤이었습니다. 브레넌, 보고서 내용을 들었어. 기밀 보고서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네가 청문회에서 뭘 말하느냐야. 보고서에 적힌 대로 발표하면 의회가 패트리어트 예산을 삭감할 수 있어. 그러면 생산 라인이 축소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그게 자네가 원하는 결과야? 제가 원하는 건 진실을 보고하는 겁니다. 진실. 제레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브레넌, 워싱턴에서 22년을 일하고도 아직 모르나. 여기서 진실은 힘이 있는 쪽이 결정하는 거야. 자네 보고서 하나로 30년 된 시스템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해. 제레미, 나는 사막에서 52대의 드론이 6만 원에 사라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병원 위에서 소리 없이 드론을 녹이는 걸 봤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국 시스템이 해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회 조사를 방해한 것도 봤습니다. 3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지금 나를 위협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좋아. 그럼 청문회에서 보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는 결심이 온몸에 전류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실은 지하 2층에 있는 비공개 회의실이었습니다. 방음 처리된 벽, 보안 스크린, 녹화 장비. 의원석에는 모건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회 소속 상원의원 8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끝에 해리슨 의원이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제레미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춤 양복의 금태 커프스 버튼. 하지만 그 여유로운 외모 뒤에 숨겨진 긴장감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브레넌 수석보좌관, 중동 현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모건 위원장의 한마디에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20분 동안 보고서의 핵심을 발표했습니다. 교전 데이터, 비용 비교, 중동 각국의 반응, 나토의 관심, 이스라엘의 기술 교류 제한. 숫자 하나하나를 스크린에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청문회실이 조용했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마자 해리슨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브레넌 보좌관,
이 보고서는 한국 측 데이터를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습니까? 교전 데이터는 UAE 통합방공사령부의 원본 기록과 교차 검증했습니다. 미 중동사령부 연락장교도 현장에 입회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직접 목격했다고요? 그건 주관적 경험이지 객관적 검증이 아닙니다. 해리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질문이라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보좌관, 한국 레이저 체계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서는 왜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까? 악천후 성능 저하, 사거리 제한, 탄도 미사일 대응 불가, 이런 심각한 약점들을 경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해리슨 의원님, 말씀하신 한계점은 보고서 17페이지에 모두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중동 전장 위협의 87%가 드론과 순항미사일이라는 점도 기술했습니다. 청광 체계는 그 87%를 커버합니다. 나머지 13%를 위해 패트리어트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패트리어트의 종말이 아니라 방공 생태계의 재편입니다. 해리슨이 입을 열려는 순간 옆자리에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해리슨 의원.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의원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 이 보고서에 보니 레이시온의 제레미 콜린스 부사장이 현지에서 보좌관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군 주둔구역 출입을 차단하고 UAE 관계자와의 미팅을 사전에 가로채고 심지어 보고서 사전 검열까지 시도했다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청문회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제레미의 몸이 살짝 앞으로 기우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정황은 보고서, 부록의 날짜와 시간, 관련자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해리슨 의원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이고 핵심은 한국 기술의 신뢰성 여부입니다. 미국이 30년간 축적한 방공 체계를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로 대체하는 것은 안보적 모험입니다. 모건 위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청문회실이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해리슨 의원, 브레넌 보좌관이 가져온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레이저 체계는 지난 한 달간 38회 실전 교전에서 성공률 97.3%를 기록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0발, 총 비용 18만 원.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 교전 기록을 보유한 방공 체계입니다. 위원장의 한마디에 해리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고개를 돌려 방청석의 제레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레미 콜린스 부사장. 의회가 파견한 조사관의 활동을 방산 기업이 방해한 것은 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레미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금태 커프스 버튼이 형광등 아래에서 번쩍였지만 그 번쩍임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30년간 이 복도를 지배해 온 로비의 제왕이 청문회실 방청석 플라스틱 의자에서 오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해리슨 의원도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발의하겠다던 동맹국 방공체계 표준화 촉진 법안은 그 자리에서 동력을 잃었습니다. 레이시온의 조사 방해 정황이 드러난 마당에 그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수 있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제레미와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능글맞은 한마디를 던졌을 텐데 그날은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걸음이 빨랐고 고개가 숙여져 있었고 향수 냄새만 옷깃에서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통쾌함보다는 쓸쓸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한 시대의 끝, 미사일이 하늘의 왕이던 시대, 비싼 무기가 곧 힘이던 시대, 로비와 정치가 기술을 이기던 시대, 그 시대의 끝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한 달, 상황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UAE는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 보류를 공식 확정하고 한국 레이저 방공 체계 정식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뒤를 따랐고 카타르와 오만이 기술 설명회를 마친 뒤 도입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나토 4개국 중 폴란드가 가장 먼저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해리슨 의원의 동맹국 방공 체계 표준화 촉진 법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를 모으지 못한 겁니다.
레이시온에 대한 의회 조사 방해건으로 제레미 콜린스는 수석 부사장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워싱턴의 로비 복도에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국제군사전략연구소가 특별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비용 역전, 방공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68억 원짜리 미사일이 지배하던 하늘을 2,000원짜리 빛이 물려받았다. 저는 그 보고서를 사무실에서 읽으면서 사막에서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던 밤. 병원 위 300m 하늘에서 소리 없이 드론을 녹이던 빛. 48도 경납고에서 땀을 흘리며 장비를 점검하던 젊은 기술자. 흑백 사진 속에서 양은 그릇을 들고 줄을 서던 병사들. 꿀꿀이 죽을 먹으며 줄을 서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외국 군대의 잔반으로 끼니를 때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70여 년 뒤 그 외국 군대가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만들지 못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사막의 밤하늘에서 소리 없이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무기를 숫자로만 봤습니다. 가격, 성능, 수출 규모, 예산 배정, 의회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에서 서류 더미 속에서 무기는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장난감이라는 비웃음에 혼자 울었지만 다음 날 아침 장비 앞에 다시 선 기술자를 봤습니다. 없으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 했다고, 다시는 빌리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한 소령을 봤습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속 양은 그릇을 든 병사들을 봤습니다. 미국은 15조 원을 쓰고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2년을 연구하고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둘보다 적은 예산으로 둘보다 짧은 시간에 둘보다 먼저 해냈습니다. 왜 한국이 먼저 도달했느냐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력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에서 깨달았습니다.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미국에는 15조 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니까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고, 요구 사항이 늘어나고 프로젝트가 비대해지고 결국 늪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미국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연구했고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 68억 원을 감당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드론 때가 날아오면 미사일로 막다가 나라가 파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없으니까, 절박했으니까 가장 급한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해냈습니다. 여유가 만든 지연, 절박함이 만든 도약. 역사는 때때로 이렇게 뒤집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의 밤하늘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빛이 조용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 만든 빛이 소리 없이, 폭발 없이, 파편 없이 누군가의 병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지키면서, 누군가의 아이가 잠든 방 위의 하늘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빛 아래 경납고에서 땀을 흘리며 장비를 점검하는 한국 기술자가 있을 겁니다. 내일 새벽에도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킬 사람. 제가 22년 동안 본 가장 비싼 무기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었습니다. 한 발에 68억 원. 하지만 제가 사막에서 본 가장 강한 무기는 편의점 커피 한 잔 값어치에 보이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30년 독점이 2,000원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2,000원이 아닙니다. 그 2,000원 뒤에는 꿀꿀이 죽 시절부터 이어져 온 70년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굶지 않겠다는, 다시는 빌리지 않겠다는, 다시는 남에게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는 집념. 그것이 미국의 15조 원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22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졌습니다. 이 패배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외심이 듭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세계 최초의 길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경외심. 그것은 군사 기술을 넘어서 한 국가의 의지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서 빛나는 것은 별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빛 하나가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상원 군사위원회 수석 보좌관이 사막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꿀꿀이 죽을 먹던 나라가 세계 최초의 레이저 방공 강국이 된 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